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대부업과 빚 관련 질타를 굉장히 길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영남과 김민석을 우회적으로 직격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. 김영남의 차명 대부업 논란과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본인 전당대회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총리 때문에 나오는 해석인 것으로 보입니다. 영상으로 실제 그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장기 연체 채무 청산하는 거, 그거는 어쨌든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금융기관들이나 뭐 추심업체, 그다음에 뭐 대부업체 이렇게 지금 막 팔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10몇 년씩 20몇 년씩 된 거 많잖아요. 네.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? 네, 그거를 이미 매각된 거. 7년 이상 그 5천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다 뽑아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얼마씩 갖고 있는지를 다 그 업권별로 파악을 했고요. 그래서 업권별이랑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대부업체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몇 번 걸쳐서 마지막 단계로 간 건데 여기는 자기들이 그걸 돈 주고 샀다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 안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대부업체까지 간 경우에는 대개 원금의 1, 2% 선 아니에요?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? 근데 이게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한 건이 아니지. 묶어서 전체로. 네, 묶어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7년 이상 그 장기 연체 채권 5%로 매입을 해주는 거거든요. 5%로. 5%면 상당히 꽤 비싸게 싸준 건데, 근데 지금 대부업체들이 가 있는 거는 되게 막 10년, 20년씩 막 넘은 거잖아요. 전에 넘겨놓은 거. 그걸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심을 하고 있는데, 지금 이거 20년 뭐 심지어 한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, 그거 뭐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불량 감수하면서 못 갚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원금의 1%, 2%로 거래되는 건데, 그거를 그 사람들도 살 때 싸게 샀는데 약간만 더 비싸게 주고 정부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판다 그 말이에요? 네.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위 한 30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15개는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기로 해서 거기는 됐는데 나머지 15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더 그게 수십조 원 될 텐데요. 지금 저희들이 이제 16.4조 원이었기 때문에 16.4조 원이라서 아마 대부업 거는 한 4점 몇 조 원 정도 제일 많습니다. 전에 내가 알기로는 뭐 그게 장기 연체 채권의 원금 기준으로 한 5, 60조 원 된다 그랬는데 많이 정리된 모양이죠. 네. 하여튼 이게 그 중에는 뭐 아주 능력 되는데 안 갚는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극히 소수고. 말씀하신 7년 이상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거죠.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. 이게 일부에서 무슨 그러면 뭐 빚 아까고 버티면은 면제 준다는데 한번 견뎌보자 이런 도덕적 개의 얘기도 하던데,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을 못하고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걸 수년간 하면서 돈 있으면서 버티는 거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 주셔갖고 지금 특히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제도권 금융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특수 채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 7년이 안 됐는데도 소각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요. 좀 분위기들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금융위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일가족이 뭐 자살했다면서요. 근데 그 유서에다가 빚 때문에 죽는다 그랬다면서.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거든요.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.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사실 그 파산 면책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신청만 하면 다 파산 면책을 해주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죠. 근데 착하게 내가 빚을 졌으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. 근데 도저히 못 갚겠다. 차라리 죽자 이래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? 그 자기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일가족 끌어안고 같이 죽은 거잖아요, 지금.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뭘 하면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. 진짜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면. 근데 그 방치돼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지금 각 부처 중에서 이 문제 담당이 어디입니까?
그 파산 개인 파산 회생 관리하는 데가 네, 법적으로 사법적 절차는 법무부입니다. 그러니까 회생 그 법원에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아니 다루고요. 뭐 그 법률에서 업무는 그런데 네, 그 전 관리 단계에서 업무 네, 그 전 단계에서 그 사적으로 조정하는 거, 금융기관 조정하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그래서요. 거기서 그건 사적으로 금융위 소관인 네네 채무조정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도 매년 한 10만 명, 20만 명씩 하고 있고요. 개인 회생 그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예를 들면 개인한테 빚을 진 경우도 법원에서 파산하면 면책까지 해주잖아요 대부분. 그렇습니다. 네. 진짜 능력이 없는 게 증명이 되면 있는 거 다 정리하고.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? 이거는 뭐 특별한 뭐 기구를 만들든지 뭐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거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빚쟁이 빚 때문에 죽는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. 왜 죽습니까? 죽기는. 그것도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. 그 지금 내가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 같네 보니까 이런 경우. 금융기관 채권, 장기 연체 채권은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 부채 뭐 등등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총리께서 한번 챙겨보실래요? 시스템을 좀 만들든지 현실적으로는 금융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하고 상의를 좀 해서 안을 짜보겠습니다. 이게 개인 채무 이제 뭐 자살하고 뭐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금융기관 부채보다는 개인 부채일 가능성이 많죠.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봐갖고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고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개인 채무라든지 저쪽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싶으면은 저쪽으로 연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총리께서 맡고 계신 그 자살 연구한 데 있죠. 네, 자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런 유행이 많거든요.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빚쟁이 얘기가 상당히 많아 우리 사회에는. 그렇습니다. 너무 가혹해서 그러거든요 이게.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 그럽니까? 그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는데 면책하고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잖아요. 근데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자 공격하고 뭐 부도덕하다 그러고 하니까 그냥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. 이게 비정상이라니까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그냥 드림센터처럼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? 이 먹는 거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죄 짓고 남의 물건 훔쳐서 감옥 가고 그런 거 하지 말자.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주자 그냥. 전국이 수백 개 만들고 있잖아요. 그것처럼 이 빚에 쪼들려가지고 못 살겠다 싶으면 그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그런 뭐 기구를 만들든지 뭐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 빨리 한번 좀 방안과 현재 상태를 좀 점검해 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십시오. 예. 사중간에 이게 우리나라는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사고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산재로 죽고 자살하고 물에 빠져 죽고 여름에 재난 문제도 행안부 소관이긴 할 텐데 하여튼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. 하여튼 맨날 빠진 자리에서 빠져 죽거든요. 네네. 어쨌든 거기는 인력을 뭐 추가 배치하든지